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육관 말고 민생 속으로 감자를 캐며 대표를 선출했던 자유한국당이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후보도 담담하게 눈 스프레이를 맞던데요. 바로 그 홍준표 신임 대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표정만 보면 그렇게 딱 당대표 되신 듯한 흥겨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의 보수 우파 말씀하고 싶은 거겠죠. 일단 당 전당대회 시끌벅적한 대회 비용을 아껴서 400박스 감자 이 소외 계층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던데요. 예. 신선해 보이십니까? 글쎄요. 이인재 그러니까 뭐죠?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네. 그렇게 표현했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오늘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잔치다. 네. 예, 지금 뭐 국민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홍준표 신임 대표 역시 그렇게 지금 앵커 말씀처럼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네. 기쁜 표정을 짓지도 않아 보여요. 네. 그동안에 뭐 오히려 관심을 끄는 거는 막말했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거고 또 경쟁 후보였던 원유철, 신상진 두 분으로부터 오히려 격한 비난을 받았던 뭐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네. 앞으로 이 홍준표 대표가 이끌 어찌됐든 제1야당인데 107석에 그러나 지지율은 또 반대로 엇박자로 지금 가고 있고 참 뭐 어찌 네. 보면 지지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흥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이정현 당대표를 출범시켰던 전당대회와 달리 체육관을 빌리지 않고 시끌벅적한 행사는 별개로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참 애는 많이 쓰는데 네. 뭐 어떤 면 보면 고육지책이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 뭐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당내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도 떨어졌고 또 당원들의 어떤 관심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 경선 자체가 뭐 제대로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TV 네. 토론도 뭐 한 두세 번 하다가 이제 또 그만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이제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네.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패배, 지난 또 더군다나 앞으로 가서는 탄핵 이후에 정말 보수정당,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비전과 정책과 임무를 좀 내오는 그런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반성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들의 이런 그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결국 네. 국민들한테 좀 실망감 안겨줬던 특히 당원들에도 그래서 아마 오늘 고육지책으로 이제 저런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앞으로가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생겨났지만 좀 당내 어떤 변화를 위한 동력 자체를 좀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떤 동력을 확보를 해서 당의 네. 개혁을 이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우 시장님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오늘 막걸리잔까지 들이키던데요. 일단 전당대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저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정당이 존립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정당은 무엇으로 존립하냐면 네. 당대표로 존립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로 존립하거든요. 네.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이날 하루만이라도 당원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당대표를 뽑고 대리해서 당대표는 당원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정당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그런 날이어야 되는데 당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추대로 해도 아무런 그러니까 비교가 차별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추대를 할 거를 왜 굳이 전당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봉사활동 갑자기 감자를 캐는데 감자를 캘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캐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고 봅니다. 원유철 후보처럼 감자가 포도송이처럼 딸려오고 그 감자만큼 한국당의 지지율도 점점 올라오게 될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제장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뭐 어찌 생각해 보면 이번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서로한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하면은 뭐 버스 동원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 네. 아마 그런 우려 같은 게 또 반영된 그런 다른 방식의 전당대회를 한번 만드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전당대회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원이 없는 당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그 과거 이제 지금 여당이 됐죠. 야당도 이 하나의 어떤 구심력을 만들어가서 지도체제를 만드는 데까지 네. 진짜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중심성을 회복하고 다시 당의 어떤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네. 이번 전당대회가 보여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새롭게 당의 희망이 되거나 다른 대선 후보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신임 당대표의 어떤 기대나 생각과 달리 당원들은 또 지금 같이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중심성을 만들고 당이 지도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당원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라질게요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전당대회였습니다. 홍준표 신임 대표는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과 싸울 힘도 없다. 내부 총질 안 된다고 철저하게 현재 모습을 재단하면서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던데요. 오늘 홍준표 신임 대표의 일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직, 정책, 인적 혁신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온 그런 분들과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모두 정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보수 적자 경쟁을 아마 바른정당과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평소에 홍준표 전 지사, 이젠 신임 대표죠. 그분답지 않게 목소리가 작네요. 잘 안 들려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힘차고 네.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욱시아시하고 네. 또 이런 것들 뭐 컨벤션 우리가 효과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만큼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측됐던 결과이고 사실 네. 뭐 홍준표 대표가 되리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예측됐던 결과이고 이제 사실은 뭐 절차만 남겨놓은 것인데 사실은 본인의 이제 앞으로 아마 풀어나갈 과제들이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당내에 어떤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또 임무를 다시 하는 또 더군다나 이제 당내 지금 다수가 사실 친박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 이제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제 최고위원에 선출된 이제 이철우 최고위원과 유해 최고위원이 이제 뭐 좌파로 분류될 정도로 또 나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친박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당내에 어떻게 이제 본인의 어떤 권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없으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원들은 좀 역할을 할까요? 오늘
최고위원으로 된 이재영 전 의원에 보면 이 방송인 박정숙 씨의 5살 연하 남편으로 과거 총선 때 한번 눈길을 끌었던 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선출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재영 전 의원 네. 그때 비례대표로 했었죠. 24번으로 당선이 됐는데 물론 박정숙 씨 때문에 더 화제가 됐죠. 물론 이재영 의원도 집안 자체가 어머니가 친모 도용심 전 의원이시죠? 전 네. 의원이시죠. 민정당에. 그리고 뭐 도용심 의원이 재혼을 해서 또 권정달 씨가 이제 그 네. 계부가 되고요. 또 워낙에 또 그런 어떤 집안이었고, 박정숙 씨는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이제 그 이 드라마 대장금에서 문정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알려졌고 또 20대 총선에서 문정왕 복장을 해서 이재영 후보를 도와준 네. 그런 어떤 전례도 있고 이재영 의원은 어쨌든 뭐 그 이 전체적으로 19대 때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모나거나 그런 어떤 인물은 아니었고 또 뭐 젊은 어떤 그런 그 이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것도 크게 어떤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뭐 이렇게 네. 두는데, 문제는 이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인가가 더 큰 관심일 거예요. 물론 이분까지 합쳐서 5명인데, 네. 이성원 전 의원이나 박맹우 의원이 이번에 낙선한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현장 기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네. 박맹우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유여해 신임 최고위원이나 혹은 이재만 최고위원이 내세웠던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그런 이 퍼포먼스가 주로 태극기 집회, 네. 예를 들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이 유세가 네.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친박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게 친홍과 반홍의 어떤 대결로 계속 보기도 하지만 최고위원회 김태형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네. 최고위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태극기 집회를 기반으로 하는 네. 친박계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니냐 해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의아해하는 목소리입니다. 본인의 기치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림자가 짙을 것이다. 특히 영수회담 요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고받을 일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육참골단 이 얘기도 2015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정치가 국민들한테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첫째로는 사람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국민들이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옛날 사람이 옛날 말로 계속 해버리면은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갈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바뀌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 않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변화의 기대감은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지금의 민심으로만 본다면 국민들이 거의 기대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영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유해 교수나 이런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나 네. 또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또 새로운 프레임이나 뭔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로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고요. 네. 그게 새로운 프레임들을 제시하고 여당하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할 때 이전의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 보기에 네. 이젠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홍준표 대표의 그 첫 일성을 들어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밀리지 않겠다, 뭐 애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얘기의 단어가. 근데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반대할 거는 확실히 반대하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국민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안으면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진짜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은 무관심했고 국민은 냉담했다고 얘기했던 홍준표 신임 대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용기로 뭉치겠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전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했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본인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사약의 김기춘 전 실장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6년이었습니다. 이제 여성 대표도 맡는 정치 시대입니다만 또 여성 정치인 간의 견제와 경쟁이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틈이 조금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성 정치인에게 말이죠. 오늘 이 미묘한 시기에 이혜훈 대표의 발언도 있어서요. 곧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 씨를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자, 장관께서는 이 허가 과정이나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 이틀, 사흘 안에 이 재단 설립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오늘 선고가 아닌 구형을 받는 시점에서는 홀로 서 있던 느낌을 받았을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내가 블랙리스트를 알았으면 당장 중단시켰을 거라고 지난주 눈물을 흘리면서 구명을 호소했지만 결국 6년입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구형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적용되는 죄명이 다 직권남용인데요. 네.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도 이전에 구형이 됐었죠. 네. 거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는 법정 최고형이 보다도 더 많은 양의 구형을 지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윤선, 김기춘 두 분에게는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도 아마 추가해서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있는 지금 기소가 돼서 이번에 구형 대상이 된 피고인들 중에는 아마 두세 부류로 나뉠 거예요. 본인의 확신에 가득 차서 네. 이게 지금 이미 이 좌익 성향을 보이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문화인들에게 이미 장악이 된 문화계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구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면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지만 왜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그냥 지시가 있으니까 네. 했다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알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지금 구형량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네. 그리고 특검 쪽에서 낸 논리를 보면 국민에 대한 기만 그리고 공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정도면 실형을 아마 피할 수 없는 거는 불가피할 뻔할 것 같고요. 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던데 선고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한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데 모순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해서 졸렬하고 폭력적이다라는 말까지 오늘 구형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직도 그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극우의 어떤 이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를 특별히 배제하는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좌경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체부 직원이라든가 교육문화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그 개선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힘들어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위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지금 본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두 사람은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무죄가 나오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목을 받았던 여성 정치인들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기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인터뷰했던 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표 정도 되면 새로운 여성 정치인의 역사를 쓰는 거와 다름이 없을 텐데 왜 본인은 많이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참 이 세 분의 여성 정치인이 보면 옛날에 이여창 아마 그 전 대표 시절에 이제 들어오셔서 네, 다들 이제 축보를 서울대 하셨죠. 출신들이고 또 이제 나름대로 참 촉망받는 여성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또 뭐 특징적인 게 있고 물론 1, 2년 선후배 사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정말 굉장히 멀어진 그런 사이 같아요. 특히 네. 아마 이제 이해운, 조윤선 의원은 같은 친박으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사실은 뭐 장관도 되고 수석도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멀어진 상황이죠. 또 작년 2월에 서초에서 그렇죠. 이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한 줄에 나란히 선 두 분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그렇죠. 이 보도되기도 공천 했었죠. 경쟁이 사실 뭐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이해운 저는 이제 의원이 공천에 한번 탈락됐다가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였고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에 뛰어드는 것인데 사실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이 곧 이제 그 총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결국 이제 밑바닥을 훑은 이해운 대표가 사실 그때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청와대 입김도 사실 통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해운 대표가 상당히 이제 친박이나 청와대로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자신을 공천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아마 피해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저 세 분의 경쟁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어떤 참 이 제목의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상당히 참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빛이 발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너지 효과가 사실은 전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학 친구 오랜 10년도 넘게 함께 있을 법도 한데 언론에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라고 또 언론에 말하는 관계는 어떤 건가요? 그게 참 정치란 영원한 동지도 없고 또 네.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하나가 여성의 적은 또 여성이다 이런 말도 또 떠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나경원 의원과 정치인의 이해운 적은 정치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나경원 의원과 이해운 의원과 네. 그다음에 조윤선 의원, 전 의원 모두 다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그런 일화들이 많지요. 네. 나경원 의원과 사실 또 이해운 의원 역시 친이계와 친박계로 사실 시작을 해서 서로 입장이 계속 바뀌게 되는 어떤 네. 과정들, 친박 학살, 뭐 친이 학살로 대표되는 공천 학살 과정에서 또 서로 상처를 주는 과정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바른정당과의 합류를 놓고 이해운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네. 또 그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을 약속했다가 그게 주호영 의원으로 가니까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과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 세 전 의원들 또 현 의원들은 서로를 사실은 그렇게 도와주는 어떤 관계였다기보다는 서로 이 발목을 잡는 그런 관계였던 걸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분이 여성으로 사실은 공통점이 있지만 처음에 정계에 입문했던 데서의 차이를 보면 지금 어떤 관계에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나경원, 조윤선 두 분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전 총재가 어찌됐든 변호사로서 신데렐라처럼 영입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이해운 전 의원은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의원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지금 남편인 연세대 김영세 교수에게 정치를 권했지만 김영세 교수가 별로 그렇게 별로 정치적인 관심이 성향이 없었죠. 아니어서 네. 오히려 며느리인 이해운 의원이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해운 의원이 처음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죠. 왜냐하면 네.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경제 분야의 가정교사 5인방에 들어갈 정도로 가까웠던 분인데 막상 집권 이후에 김영세 네. 전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쓰이지 않고 오히려 내침을 당한
그런 네. 걸 보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더 멀어진 측면이 있어요. 지금의 이혜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데는 또 그런 게 좀 작용을 했겠죠. 네, 반대를 하면 나는 세게 한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던 이혜원 대표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 관련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의 신사동 200억대 빌딩을 재판부에서는 팔지 못하게 했더니 이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데 이어서요. 자신이 이제 61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되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꼭 받겠다. 구치소에서 서류까지 작성한 것으로 한 보도가 기사를 냈습니다. 이걸 알뜰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추진력 대단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돈과 관련해서는 빼놓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더 돈에 야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 지금 통보가 왔고 그걸 이제 구치소 안에서 네. 그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받을 네. 수급 자격이 될 경우엔 받는 거니까.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골프 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용의자로 경찰이 누가 제일 지목했던 먼저 이 제안했습니까? 피의자들이 지금 중랑서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피해자 가족에게 들어볼까요? 한마디 하시죠. 피해자는 유족에게 정말 할 말 없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소. 골프장에서 연습장이죠. 여성을 납치해 살해했던 두 사람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아흐렛 만에 그리고 얼굴을 공개 수배한 지 6일 만에 붙잡혔는데요. 지금 중랑경찰서에서 창원으로 인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그 중랑 쪽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전격 검거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24일 날 사건 발생 이후에 26일 날 순천에서 머리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27일 날은 함안에서 야산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경찰은 이제 함안 쪽에서만 사실은 수색 작업을 벌였어요. 그러나 네. 그때 이미 28일 날 이 두 사람은 서울로 일단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텔에 장기간 이제 투숙을 했던 것으로 네. 알려졌고 이런 장기 투숙자 중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사실 어제 저녁에 네. 일단 확인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외출해서 확인을 못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10분 동안 좀 저항을 했다고 그래요.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설득한 끝에 이제 두 사람을 아마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원래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로 일단 신병이 인수되는 그 장면입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네네. 어떤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기자들 앞에 네. 섰을 때 유족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정도는 거의 다 대부분 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사과라거나 혹은 네. 뭐 또 안면의 어떤 표정의 변화라거나 이 최소한의 어떤 그건 공감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최소한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주범인 네. 이 피의자에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굉장히 한 서너 번 가까이 계속 물었죠. 그런데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네. 차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지금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잡혔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순천 시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요. 저렇게 태연하게 도피 행각을 이어갔던 두 사람입니다. 유족들에게 한마디라도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네요. 실장님 말씀처럼 말이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가슴이 무너질 만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숙제를 지금 남겼어요. 네. 함안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서울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경찰의 포위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뚫려서 결국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아무도 그걸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이게 또 만약에 지금 이제 범인들이 또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골프장에서 납치가 됐잖아요. 숨진 여성이.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납치를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러니까 CCTV가 있다거나 또 골프장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알고 그냥 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사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그리고 지금 골프장까지 이런 주차장에서 여성을 이른바 납치해서 또 살해까지 하는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범죄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숙제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피의자 2명은 인계를 받은 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뉴스앤 이슈에서 오늘 그동안의 회담 과정을 보니까 숨어있던 이인치처럼 마치 디테일을 살렸던 문 대통령의 행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포 간담회 주요 영상으로 보면서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슈퍼모델 김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방미하셔서 여기 워싱턴 오셔서 일 잘하셨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미아 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아 씨가 우리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방송인 1호라는 거 잘 아시죠?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태권도 품새 좀 아시나? 이거 하실 수? 예?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네 제대로 어떻게 헤이 태권 일어서십니다. 자, 예, 이야. 성과를 위해서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 정상회담을 도왔던 것으로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담례로 선물을 줬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손톱깎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오늘 보니까 이제 동포들이 꽃길을 걸으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그 꽃으로 만든 이제 네. 밑에 발판 그걸 이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꽃길을 걸으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만들었고요. 또 이제 지금 선물로는 이 손톱깎이 세트입니다. 이게 사실 네. 우리나라가요. 여러 가지가 뭐 세계 1위지만 특히 이 손톱깎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넘버1입니다. 이 제품에 네. 있어서. 아마 이거를 이제 직접 청와대에 선물해서 포장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인이 구스라고 그래서 문재인의 어떤 선물이다. 그래서 네. 이게 상당히 동포사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더 구할 수 없느냐. 아마 저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동포사회의 어떤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저걸 이제 다들 SNS 통해서 올리니까 또 동포사회 저걸 구할 수 없느냐 해서 아주 이제 구하는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는 게 후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만났습니다만 이 악수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처럼 그렇게 긴장하거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트럼프하고 악수할 때 긴장을 한 줄 알았더니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네. 예, 나도 뭐 악수를 이렇게 하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를 대통령들은 다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후일담을 들어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놓고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 4초간의 악수 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트럼프의 이 팔꿈치 아래를 네. 가볍게 쥐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 대통령과 오바마의 만남은 오바마는 이미 이제 퇴임을 한 대통령이고요. 네. 비공식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즐거운 서로 얘기들을 나눴을 것 같고. 네. 그런 자리는 전혀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잠시 지나갔습니다만 이 동포간담회라는 게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포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정해져 있던 말씀 자료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네. 공포간담회라고 기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튀어나오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걸 받아 적느라고 손이 부르틀 정도로 네. 현장 취재 기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국내에서 70몇 프로, 80%에 가까운 지지율처럼 네. 동포들에게도 그런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포들과 그 따뜻한 스킨십을 주고받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긴장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첫 만남 때 악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언론에서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 국가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경제력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위가 결정되고 이런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긴장을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나중에 드러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다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바짝 긴장한 상황에서 악수를 했던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첫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들 간에 격의 없이 소통이 가능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정상회담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네. 대화를 해도 될 것 같고 서로 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15번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만났거든요. 이쯤 만나면은 서로 간에 오래된 친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간에 이제 격이 없는 소통이 가능해질 정도의 얘기가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더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네. 이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동포간담회에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면 뒤에 후방을 버티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숙 여사인데요. 치매 노인센터를 찾아가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자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계기를 갖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운둔의 퍼스트 레이디라 불렸던 멜라니아 여사는 지금 오히려 저돌적이면서 의제까지 본인이 감당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irst lady of South Korea. 앉을까요? 앉아서 무엇을 그릴까요? bird. You dress a blue shirt. I draw the bird, blue bird. bluebird. Yeah. 그럼 가야 하는가요? Like a bird. Like a bird 나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meeting you all. Vulgarian in chief, textbook narcissist. It goes on. What do you make of all this when you hear it? It's normal that will come up. We are prepared for that. We have a thick skin, and we know that people will judge him, and people will call names. And after a few weeks, like after 2 weeks, giving him a hard time and bashing him in the media, they turn around. They said, you know what, he's right. 마치 치매에 걸렸던 자신의 어머니를 되살리기라도 하듯 파랑새의 저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뭐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날 가서 그때 좀 아까 화면에 나온 분이 아마 해군에서 이제 전역한 네. 그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치매 좀 파랑새를 그렸는데 이 파랑새라는 게 좀 어떤 희망 이런 걸 상징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이 잭 셀럿이라는 분이 당시 해군에 근무할 때 그런 파랑새라는 노래를 이제 떠올리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상당히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림 자체가 하나의 예전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게 했다라고 해서 사실 김정숙 여사가 가서 한 행동 자체가 그분한테 아주 잊혔던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옷도 하얀 원피스를 3번 입을 정도로 알뜰하게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 멜라니아 여사의 화려한 의상, 케이스까지 5개를 들고 가는 캐리어 일화도 이번에 유명해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옷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미국은 어차피
그 퍼스트 레이디가 무엇을 입느냐가 굉장히 언제나 화제가 되고 그 옷이 또 품절이 되고 그 옷을 만든 디자이너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그런 뭐 연례적으로 그런 행사처럼 진행되는데 네. 문제는 멜라니아 여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개월 동안 좀 은둔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악관 함께 가지 않고 그래서 많은 말을 낳았죠. 이방카처럼 능력이 없어서고 또 영어도 사실 동구 슬라브 쪽 그런 억양이 강하고 해서 자신감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만이 아니라 한 서너 번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정상회담만이 아닙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 네. 지금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 그리고 뭐 이제 언론에 대해서 10배를 더 갚아준다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도리어 네. 멜라니아 여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은둔한 게 아니구나 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낳고 있죠. 네. 공격을 남편은 받으면 10배 이상으로 되갚아준다. 이 상당히 내조에 있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보면 저돌적으로 맞서는 멜라니아의 강성 내조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내조처럼 안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 우리 남편은 받으면 10배로 되갚아주고 돌려준다고 하는 게 그게 내조인가요? 솔직히 저는 그게 내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네. 왜 저런 말을 썼을까? 네.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렇게 비유를 썼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런 단어는 요 퍼스트 레이디가 쓸 만한 단어 언어 구사는 아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면 생각해요. 저 취임식 때도 따로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남편을 툭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집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겠다. 저 멜라니아 여사의 왼쪽을 보면 이제서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강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다. 그래서 초기에는 백악관에도 안 들어갔고 혼자서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 생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편하고도 손을 뭐 뿌리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사실 퍼스트 레이디가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편을 이렇게 툭 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은 사실 저것도 굉장히 큰 결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후일담이 나왔는데 그런 후일담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더 발언이 세게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이제 두 양국의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외교를 펼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뭐 이것도 또 팔이 안으로 굽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김정순 여사가 본인이 살뜰하게 가져갔던 한복들도 계속 입고 또 자기가 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헤어롤도 본인 걸 다 챙겨가고 사용했다고 하는 네. 거 거기에서 이제 파란색 그려주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뭐 한국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보다 훨씬 더 그 퍼스트 레이디 외교는 잘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뭐 멜라니아 여사의 얘기를 굳이 뭐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좌충우돌식 발언들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레슬링을 본인이 했습니다만 CNN 로고를 얼굴에 합성한 남성을 들어 맺히는 장면, 이 때려눕히는 영상을 트윗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론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CNN에서 유감도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창부수처럼 멜라니아 여사까지 크게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트럼프가 CNN 얼굴에, 그러니까 네. 바로 저 모습이죠. 예, 얼굴에 저 CNN을 형상한 저거를 쓴 남성을 지금 눕히는 레슬링하는 뭐 저걸 지금 문제는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저걸 올렸어요. 그리고 네. 저걸 또 퍼뜨렸어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CNN이라는 게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조롱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에게는 비판만 한다, 비난만 한다. 클린턴을 일방적으로 편든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 뭐 미국의 CNN이나 NBC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 쪽에서는 좀 리버럴한 그러나 반대편 공화당이 볼 때는 좀 보수적인 친민주당 성향 뭐 이런 네. 쪽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영상을 올리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행동이냐라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공화당 지지자라고 해서 저런 걸 맹목적으로 다 잘한다고 박수를 치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공화당 어느 상원의원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역겹다는 표현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했던데 사실 뭐 트럼프로서는 언론과의 무슨 전면전 뭐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언론과 계속해서 각을 지금 세우고 있고 심지어 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뭐 질문도 안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도 언론과는 일정한 대립 관계를 그리고 특정 언론과는 더더욱 강경한 대립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게와는 한참 떨어진 어린애 같은 짓을 했다라고 오늘 CNN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의 아버지와 트럼프의 모습이 상당히 닮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런 트럼프의 언론관 누군가 어떤 가족이 견제를 하면서 쓴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CNN이 러시아 보도 관련해서 이제 좀 오보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의 기자를 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CNN한테 잘 걸렸다 해서 이제 저런 영상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MSNBC의 앵커와 관련된 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상회담 기간 중에 기자들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자들이 계속 그걸 갖다 질문하니까 트럼프는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고 우리가 보셨지만은 양국 정상이 그 할 때도 질문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국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언론들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들이 파헤치고 있고 사실 미국 언론들도 이번에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를 상당히 공격을 했어요. 아시아의 어떤 우방국에 대해서 상당히 결례를 했다. 그래서 FTA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상당히 여전히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질문을 막 하는데 질문을 안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또 그렇습니다. 미국 그 기자들이 Hey, Mr. President 하고 부르면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의제를 갖고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MSNBC 그 앵커들 욕한 걸 갖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어떤 의미 이게 얼마나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고 큰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그들 언론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상대적으로는 또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 네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